네,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김보람입니다. 오늘도 다인인베스트먼트 이승조 리서치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로 복잡계 투자혁명의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전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배워볼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전번 시간에는 네. 어떠한 이벤트나 변수에 따라서 시스템을 어떻게 구조화시키느냐, 그거를 네. 배웠다면, 오늘은 그 구조화된 게 진짜 종목별로 어떻게 응집돼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연동돼서, 어떤 종목은 우상향하고, 어떤 종목은 우향할까. 우리가 주로 그 포인트를 임계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경영학서적에서는 뭐 티핑 포인트, 변곡점, 변곡 마디,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합니다. 제가 그림을 저는, 매수와 매도자가 싸워서 어떠한 승부처가 결정되는 배틀존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그림에 제가 이 배틀존 영역, 즉 파란 색깔은 어떠한 기준에서의 하락 매도 에너지고, 빨간 색깔은 매수 에너지가 충돌하는 기점이 있을 겁니다. 이 기점에서 제가 배틀존 영역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임계점이라는 거는 티핑 포인트라고 여기서 지적한 거는 어떤 변수,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한테 익숙한 게 엔화가 약세가 될 때 위너와 루저, 즉 우상향과 우하향 되는 게 한국전력은 우상향 될 거고 기아차나 현대차는 우하향 될 거다. 이것을 결정하신 분들은 현대차를 매도하고 한국전력이나 엔화부채가 많은 포스코 갖고 있다면 우상향의 수익을 챙기고, 그 다음에 떨어진 거에 대한 손해를 극복하시면서 오히려 다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높이셨을 겁니다. 즉 진행된 다음에는 시간이 갈수록 이미 대응 능력이 늦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 이미 임계점 초기 과정에서 의사결정한 사람과, 예를 들어서 이 초기 과정에서 11월 중순이나 12월 초에 현대차를 팔아서 한국전력을 이동하신 분들은 우상향에 지금 급등파동에서 한국전력을 수익을 냈고, 만약에 이동하지 않거나 반대로 한국전력 팔아서 현대차 갔다면 손해가 더 극대화되는 이런 현상들을 이러한 배틀존 임계점에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의사결정에서 어떤 변수가 어떤 상황에서 주가를 우상향하고 우하향시킬 건가 다 노출되고 이미 다 누구나 다 아는, 시장 참여자들이 아는 상태에서는 이미 전쟁의 승패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쟁의 승패가 약간 불확실성이 높고 오리무중할 때 이러한 흐름을 의사결정의 판단을 미리 생각하고 시스템 구조화시키는 게 이 우리가 공부하는 복잡계 투자 전략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 주식시장을 살아있는 생태계로 보는 겁니다. 제가 주식 생태계. 그래서 어떤 엔화 변수가 나왔을 때 거기에 연동돼서 어떤 종목이 관련돼 있고, 거기에서 우상향될 섹터와 우하향될 때의 흐름들을 설정해서 내부 모형과 구성 단위를 네트워크화 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계속 훈련을 통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꼬리표 달기가 엔화 약세 시 관련된 시장의 시스템 구조.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 한다면 핵실험 시 올라갈 종목과 떨어지는 종목은 뭐. 그 다음에 또 2월 15일 정도, 2월 14일이 여러분들 보시면 2월달 옵션 만기고요. 2월 15일 날이 미국의 부채 한도 상한의 D-Day입니다. 그 전에 타협될 건가 안 될 건가에 따라서 어떤 종목들, 특히 미국에 관련된 수출주라든지 아니면 금융주들이 영향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떠한 X축, Y축, Z축에서 각각의 종목들이 생각 없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 무수히 많은 공각에서 종목들이 클러스터가 만들어서 어떤 응집력을 보이고 있고, 이 응집력을 찾아내는 것이 마치 우리가 물리학에서나 생물학에서 보면 이 꽃가루가 무작위로 움직이는 브라운 운동을 우리 주식시장의 생태계에서 생각의 입자라고 생각을 하고, 종목을 거기에 대한 어떤 변수가 나올 때 나는 그 변수 갖고 매수할래, 매도할래가 이 브라운 운동 같이 막 불규칙하게 운동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면
어떠한 클러스터, 응집력을 보이면서 어떤 패턴을 보이는 그러한 섹터들을 초기에 파악해내고 판단하는 것이 이 흐름,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맨 처음에는 연관관계 없는 종목들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서 하나의 시스템화시키고 구조화시키는 생각의 훈련을 계속하면서 전체 시스템이 요동을 칠 때 주식시장이 뭐 외부 변수에서 요동을 치고 내부 변수에 의해서 요동을 치는, 그러니까 내부 변수에서 요동 치는 건 마치 밑에서 열을 가할 때 물이 끓는 평형 상태에서 물이 끓는 상태의 이미지를 여러분들한테 체크해서 종목이 어떻게 변화가 될 건가. 그 다음에 외부 변동은 전체 시스템이 요동을 치는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종목, N달러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뱅가드 펀드가 어떤 종목 매도할 때 어떤 거는 사고 어떤 거 파는 이런 시차 공격을 통해서 시스템 구조화시키든지, 아니면 3월 달에 중국의 양회가 있는데 그때 전후해서 도시와 관련된 종목들은 우상향하고 만약에 거기에 소외되는 종목들은 우향하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도시화 과정과 중국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 내부 정책과 성장 정책을 많이 같이 혼합해서 쓸 때 거기에 수혜받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대응화시켜서 전략을 짜놓는 것이 이번 공부의 가장 핵심이고, 이런 흐름을 시스템 구조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핵심은 지나간 것들을 얘기하기보다는 앞으로 2월, 3월 달 어떤 종목들이 어떤 변수가 나와서 이번 목요일 날에 예를 들어서 인텔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실적이 나올 텐데 그 전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어떤 변수들이 움직일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공부해 가시면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찾기 때문에 오늘 공부의 핵심은 마치 헤지펀드의 어떤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이라든지 예. 매크로 전략을 이용해서 앞으로 2, 3월 달에 어떤 시스템 구조를 시키는지 한번 같이 훈련을 해본다 차원으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느 변수에 어떠한 종목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사전에 미리 공부를 많이 해서 HTS를 통해서 이용을 해서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찾아내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배운 방법대로 흐름을 시스템화시키는 작업을 병행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헤지펀드 전략은 어떤 현상이 나올 때 그 가격이 우상향된 것들은 사고, 그 다음에 떨어질 것 같으면 심지어는 고매도까지 합니다. 대차매매 빌려다가 때리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미리 생각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헤지펀드에 큰 두 가지 물줄기가 있습니다.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 여기서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에서 여러분들이 전번 시간에 우리가 그 적대적 합병 관련된 현대 엘리베이터와 현대 상선에 대한 사례를 공부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스페셜 시츄에이션, 특별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 앞으로의 그 펀드가 청산될 때, 예를 들어서 예고된 펀드가 청산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했을 때 어느 것을 먼저 팔고, 예를 들어서 뱅가드 펀드 청산 과정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가 물량이 많다고 그랬죠. 그거를 시스템에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시장에 미리 나온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그래서 마치 시장은 방향성보다는 변동성입니다. 제가 그래서 시소식 박스 순환 전략, 이 그림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짧으면 1개월 반, 길면 심지어는 3월 말까지 종합주가지수는 여러분들 쳐다보지 마십시오라고 심지어는 그렇게 예측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지수 관련주에 영향받는 것들은 이러한 변동성에 이용당해서 한쪽 개는 한 10에서 15%에 갇혀있게 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하단은 145만원, 상단은 158만원에 갇히면서 그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현대차도 N달러가 90엔을 넘어가면 20만 원대의 저점도 깰 거라고 보고 있고, 90엔을 만약에 이번에 돌파하지 않으면 조금 소폭 반등에 형성하겠지만 주도주는 될 것 같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소식으로 미리 생각하고 박스 전략에서 어떤 외부 변수 내지는 내부 변수의 변화에 의해서 하단과 상단을 정해놓고 시소가 지그재그로 움직이듯이 같은 섹터 내에서도 차별화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LG 디스플레이는 빠질 것 같고 SK 하이닉스는 올라갈 것 같다. 이것도 차별화 전략. IT 섹터 내에서 왜 이런 전략이 나오는지 오늘 한번 같이 그 이유를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매크로 투자 전략이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주로 뭐 원자재 상품, 원달러 환율, 엔달러 환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극의 영향을 받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에너지 관련주들은 뭐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급락했다, 급등했다. 그 다음에 구리 가격의 변화, 원자재 가격 중에서 구리 가격이라든지 금 가격의 변화,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 풍산이나 고려아연, 뭐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앞으로 기후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농업 관련주, 비료 관련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면서 대응하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여러분들 지금 이 매크로 투자 전략에서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초점은 엔달러입니다. 엔달러가 저는 금년도 상반기장을 지배할 것 같고 이 지배하는 연속성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차나 지금 기아차 갖고 계신 분들,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속상하시죠? 그런데 작년도 11월 달로 몸을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시스템 구조화 시켜서 시가 상위 종목들로 이동될 것 같습니다. 해갖고 시스템 구조화 대형주는 7, 14, 21% 구조화 시켜서 저점 대비 7, 14, 21%가 저항이 되면 이 종목의 상승은 대형주나 시가상위 종목들 실패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돌파하면 추세 상승이 성공할 겁니다라는 분석을 해드렸고 시가상위 종목들은 21% 잣대예요. 그 다음에 종목 중소형주는 38% 잣대, 세력주는 61.8% 잣대라는 이 시스템 구조의 시스템의 각각의 그 시가 총액의 규모에 따라서 여러분들 예측 목표치의 파동을 구조화시키고 전략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 갖고 11월 중순 때 SL이라는 자동차 부품이 1,500원인데 그 다음에 또 현대차가 19만 7천원 저점을 찍은 것 같고 기아차가 5만 4천 찍었는데 만약에 이 21% 라인이 지지가 되면 추세 상승이고 만약에 지지가 실패하면 그대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겁니다라고 예측했는데 실제 파동을 보시면 이때는 엔화 약세라는 구도가 시장에 지배하지 않았던 구도의 시스템 코스에서 저점 대비 21% 수준까지 기아차는 한 6만 3천원, 현대차는 23만 원까지 간 다음에 또 SL은 중소형주나 옐로우칩은 38%라고 했죠. 14,000원까지 간 다음에 최근에 SL 주가 보면 11,000원이고 그 다음에 기아차는 또다시 그 5만 4천원대 저점 공격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20만 5천원, 21만 원까지 그대로 빠진 걸 경험하실 겁니다. 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스템 구조에서 매도한 사람과 그 다음에 엔화 변수에 의해서 이런 엔화가 만약에 약세로 갔을 때 이게 실제 그림인데 전에 그 11월 달 저점 대비 대반등을 줬다가 어떻습니까? 직전 저점 기아차는 빼고 지금 바닥에서 어떤 제자리 뛰기라고 표현할까요? 예. 크게 빠지는 않지만 크게 오르지 않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SL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쌍바닥을 유지하고 올라가려면 여러분들 이 종목의 실적이나 모멘텀에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뭐에서 읽어야겠죠? 엔달러에서 읽어야 됩니다. 이제 기아차나 현대차가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가려면 N이 90엔을 돌파하면 안 돼요. 90엔에서 막혀갖고 뭐 85엔이 됐던 84엔이 됐던 오히려 단기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조정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원달러는 1,050원을 기준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핵실험을 해갖고 컨트리 리스크가 높아져갖고 외국인들이 셀 코리아 해갖고 빠져나간다 뭐 이런 변동성에 의해서 하든 간에 원달러가 1,050원 하단에서 뭐 1,070원이나 1,100원 수준까지 대반등을 놔줘야 그래야 지금 자동차 주가들의 하락이 일단 멈추고 대반등이라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엔달러가 90엔에서 저항이 되는 척하다가 크게 빠지도 않고 87, 8엔에서 제절대 가다가 다시 90엔을 급격하게 치고 나가는 파동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빠졌던 기아차나 현대차도 더 빠집니다. 예. 그러니까 기준의 시각은 자동차가 실적이 이제 나왔는데
N달러 약세가 90엔도 돌파하고 악재가 다 나왔는데도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 이게 검증이 돼야 돼. 근데 그 검증은 언제 됩니까? 4, 4분기 실적 갖고 검증 안 됩니다. 1, 4분기 실적의 수치 갖고 검증이 됩니다. 근데 1, 4분기 수치는 언제 나오죠? 4월 중순에서 5월 초에 나옵니다. 그럼 아직도 3개월 후죠. 그 다음에 이 N달러의 장기 추세를 하나 그려봤습니다. 지금 90엔대가 그 직전 저점의 쌍방 아주 중요한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73엔, 5엔에서 90엔까지 단기 1, 2, 3 올라가 갖고 단기 급등한 거에 대한 우리가 그 원달러, N달러 그 딜러들 세계에서 보면 90엔에서 시세 차익을 청산하려고 하는 에너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 원화는 1050원에서 막아야 된다라는 전략도 원달러 딜러들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개입도 들어가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붕괴시키는 하나의 정책적인 변수가 나오는 게 뭘까요? 이거 우리나라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부 변수죠. 그런데 일본의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시나리오, 그러니까 미리 생각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일본의 은행장, 그러니까 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우리 한국은행장 정치적 중립 지켜라. 일본 은행장도 그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이번 일본 은행장의 임기가 금년도 4월 달에 끝납니다. 그런데 아베 사람으로 교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베 총리가 정책적으로 지금 양쪽 완화라든지 무제한으로 채권 발행하는 거를 일본은행이 다 사주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90엔이 아니라 100엔까지도 가버립니다. 그러면 원엔 환율이 1200원이 아니라 1100원까지 빠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단기 급락에 따른 현대차, 기아차 지지하다가 애매한 대반등 주는 척하다가 다시 빠지게끔 돼 있다고요. 그러면 엔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의 한국전력이라든지 단기간에 한국전력이 굉장히 바닥에서 50%씩 급등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종목들이. 그게 조정했다 다시 간다고요. 이런 것들이 누가 결정합니까? 정책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하기보다 예. 4월 달에 일본 은행장이 누가 되느냐. 그 불확실성이 어떻게 변화되냐. 여기에서 네. 나올 거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아직도 멀었죠.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와 한국전력 흐름 또 시장에 속대해서 헤지펀드들이 제가 이러한 엔화가 약세되면 외국의 헤지펀드들은 현대차 팔고 도요타 자동차 살 겁니다. 이런 전략도 예고해드렸어요. 네. 실제 파동 한번 보세요. 빨간 색깔이 도요타 자동차입니다. 파란 색깔이 현대차입니다. 어떻습니까? 도요타 자동차가 3,000엔에서 거의 4,200엔까지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걸 수치에서 보실 겁니다. 이 속도도 보세요. 아주 그냥 치고 그냥 로켓포가 하늘을 쏘듯이 그냥 치고 나가고 있죠. 빨간 색깔이 도요타입니다. 거기에 반대로 현대차는 직전 저점 쌍바닥이냐 여기서 터닝에 더 빠져. 이런 코스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뒤집어 놓고 보면 과거에 도요타의 리콜 사태에서 가장 나빴을 때가 2,700원, 3,000원 바닥이었고 그때 사신 분들은 지금 엄청난 환경 변화에 의해서 큰 수익을 도요타 자동차에서 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정책적으로 또 일본 정부는 엔화 약세를 더 지속하겠다. 정책적인 키포인트를 잡고서 이렇게 공략을 하니 이거를 우리가 결정할 상황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인 해외 헤지펀드나 네. 유동성장이 우리나라 들어오더라도 이런 헤지펀드들은 때릴 거, 살 거를 구분하기 때문에 지수가 2100 올라가더라도 엔화가 예를 들어서 100인 가면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차 관련된 걸 제외한 다른 섹터만 올라가지 이것들은 더 빠질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구조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운다? 20만 5천 원에서 19만 5천 원에 저는 반을 사놓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3, 4월 달에 다시 추가 매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00엔, 90엔 돌파해서 95엔 100엔 가면 현대차는 18만 원까지 여기서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10% 더 빠진다고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100% 매수를 완료하겠습니다. 예. 두 번에 나눠서 3개월에 한 번씩 의사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안 오고 19만 5천 원, 20만 5천 원 샀는데 엔화가 90엔에서 저항 맞고 83엔, 85엔 빠졌다. 그러면 현대차가 10에서 15% 수익이 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청산하겠습니다.
추세를 뭐 틀어갖고 옛날 같이 뭐 25만 원 돌파 이렇게 안 보겠습니다. 금년 상반기는. 그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1, 4분기, 2, 4분기에서 이런 엔화 약세 속에서 엔화 약세의 지속적인 정책을 막는 뭔가 변화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선방하는 거예요. 실적이 증가하는 겁니다. 중국 시장에서 증가한다든지 미국 시장에서 현지화 작업이 성공하면서 실적이 더 증가해버리는 이런 게 검증이 돼야 돼요. 그때까지는 박스 시스템 구조로 두 번에 나눠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한국전력 같은 거라든지 엔화 부채 많은 기업들, 그 다음에 중국과 연동된 관련된 종목들을 구조화시켜서 오히려 그쪽에 더 집중하거나 비율적으로 순환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한국전력 보면 한국전력이 여러분들 작년도 쌍바닥 수준에서 지금 오늘 제가 34,500, 35,000원 근처까지 오는 걸 보고 있어요. 아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은 이제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3만원과 33,000원 사이 눌림목 주면 오히려 한국전력은 다시 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나 한국전력은 박스 매매로 순환되면서 목표 수익률을 당분간 좁게 하고 예. 그 다음에 N달러 변수에 의해서 시스템 구조화시켜서 전략을 짜고 그 다음에 엔화 변수 외에 또 하나 미리 생각해야 되는 이제 정책적으로 4월 달에 일본 은행장이 누가 될 건가를 동태적으로 추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엔화 변수 외에 다른 전략을 또 세운다고 그러면 중국에서 내수 정책이라든지 시진핑 시대에 어떤 전략을 쓸 건가 고민하고 거기에 연동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또 뭘까 이런 걸 찾아서 지금은 미세하게 아직 안 올라갔거나 조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1개월 반이나 3개월 후에 특히 3월 5일부터 중국의 양회가 시작되거든요. 네. 그때부터 중국이 이제 본격적인 정책의 입안 과정과 실행이 들어가거든요. 돈이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관련된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아까 얘기한 대로 종목의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꼬리표를 중국 도시화 전략 내지는 양회의 수혜주들 같이 우상향 종목 이런 종목들을 관찰 대상으로 넣고 거기에 매수 전략의 종목들을 샘플링해서 그 종목 사놓고 그 재료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이러한 시스템 구조를 또 매크로 투자 전략의 하나로 설정해서 투자 기준을 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하고 네. 어떤 변수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가를 이런 것 생각의 훈련을 계속해서 종목을 샘플링하고 거기에 어떤 종목으로 집중하느냐 그리고 이러한 롱숏 전략에서 차별화가 언제쯤 끝날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엔화가 93엔에서 5엔 가면 저는 도요타가 한 4,500원에서 4,700원 가면 이제 재료가 다 노출됐다 해갖고 그 다음에는 작용 반작용으로 반대 세상에 스위칭 전략이 나올 거라고 보고 헤지펀드가 수익을 챙기고 오히려 순환될 거다. 그게 3월 달 말에서 4월 중순에 현대차의 두 번째 매수 전략이 들어가는 기준점에서 판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일본 은행장이 결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사이에 국제적인 여러 가지 변화, 그 다음에 미국과 그 다음에 또 우리 한국의 또 여러 가지의 또 그 금리라든지 정책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추적해 가면서 이러한 그 흐름을 어떻게 저는 게 되는지 그걸 생각해 가면서 속도 조절을 하는 전략을 응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다 확인되기보다는 초기에 미세하게 변화가 없는 이런 배틀존 사이에서 임계점 구간에서 이런 전략을 1개월 반 후에 3개월 구도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어느 건 팔고 어느 건 사자. 그리고 어느 단가 오면 이거는 악재가 다 나왔다 생각하고 오히려 역전략으로 바꾸자. 이런 로직을 만들어 갖고 실전에 대응하는 이러한 흐름을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차와 그리고 한국전력의 극명하게 엇갈리는 흐름을 보면서 엔화 약세가 시장의 재편 현상에 얼마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미리 아셨던 분들이라면 엔화 약세와 관련해서 헤지펀드의 롱숏 전략을 취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일반 투자자분들에게는 안다고 하더라도 발빠르게 대처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이 쉽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발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많이 읽으세요. 예. 뭘 읽으냐? 거의 인터넷이든 신문에 나오는 네. 모든
그 정책의 변화나 국제적 환경의 변화 예. 이런 그 기사들이 나옵니다. 네. 기사들이 나오면 그냥 단순하게 기사만 보지 마시고 예. 이게 주식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어떤 종목이 올라가고 어떤 종목이 떨어질까? 이런 것들을 예. 마치 초기에 미세한 변화가 나비 효과가 되면서 거대한 시스템 변화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 네. 이러한 우리가 복잡하게 강의하면서 이 그림을 공부했습니다. 로렌츠 나비 효과 초기에 미세한 초기 조건의 민감성이라는 화두로 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떠한 변수가 나올 때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월 20일 날 그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이 있고 2월 25일 날 우리나라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서 취임식이 있습니다. 이제 정식 대통령으로 취임하십니다. 그러면 1월 20일 전에 북한은 핵실험한다고 거의 그 언론 플레이가 될지 진짜일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의 국제적인 그 외신에 보도되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그럴 때 그냥 그걸 이게 에이 걔네들 하겠어 이렇게 해프닝으로 넘기지 마시고 만약에 if문, ifthen이라는 우리가 조건문을 공부한 적 있죠.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이 구도에서 시스템 구조로 삼성 테크인 사라 방위산업에서 한국우주산업하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되는 건 뭘까요? 만약에 핵실험하면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화해 무드로 갈까요? 완전히 그 극단적인 대치의 경계 무드로 가겠죠. 그리고 컨트리 리스크가 올라갈 테니까 원화 강세가 약세로 가겠죠. 이런 과정에서 또 원달러, 인달러 변화도 굉장히 크겠지만 남북 경협 관련주라든지 북한과 연동돼서 뭐 한국 한러 가스관이라든지 북한을 지나서 러시아가 하는 이런 것들의 사업 구도가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연기되거나 불확실성이 높아지겠죠. 그런 섹터들을 한번 미리 구조화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그러면 나는 헤지펀드의 롱숏 전략으로 여기 지금 시스템 구조에서 연결되는 이 종목들이 남북 경협 관련주를 어떤 HT에서 찾아보면 이런 종목들로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대상선, 현대엘리베이터, 로만선, 좋은 사람들, 현대건설 이런 그 남북 경협 관련주 중에 이미 저점 대비 지수가 인덱스가 1850까지 올라간 게 3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은 매도해 놓고 그 다음에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 73,000, 75,000원대 매도하고 그 다음에 반대되는 방위산업 관련주가 뭐냐 할 때 예. 세력주에서 여러분들 전쟁 관련주 방위산업 테마주 하면 세력주에는 스펙업 빅텍이 막 급등하고 뭐 이렇게 또 아니다 할 때는 급락하는데 이 종목은 여러분들 1억 기준이라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안에서 투자하는 종목이지 집중할 종목들 아닙니다. 오히려 우량주에서 삼성 테크인이라든지 이런 뭐 한화라든지 이런 풍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삼성 테크인 같은 거 지금 시장을 올랐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55,000원대 사놓고 만약에 그 북한이 핵실험하는 게 현실화되거나 그 위기가 조성된다면 네. 삼성 테크인은 55,000원에서 거의 63,000원 내지 21% 아까 7, 14, 21 요 정도 21% 잣대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핵실험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모멘텀으로 가기 때문에 네. 21% 올라가면 거기서 추격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제 재료가 노출될 때 매도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작용 반작용으로 그렇게 되면 급락했던 남북 경협주를 바깥 다시 타는 겁니다. 이런 전략을 해치펀드 롱숏 전략과 역전략 스위칭 전략을 미리 생각하고 구조화시켜 보는 거예요. 이런 작업들을 앞으로 한 달 코스로 그러니까 요번 한 달 내지 한 달 반 코스로 잡는 이유는 자기네들의 요구 조건을 갖고 가기 위해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일 기준일 1월 20일로 한번 흔들 수도 있고 아니면 2월 25일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 때까지 흔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간에서 마디를 갖고서 이러한 변수를 체크해 갖고 응용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두 가지 샘플 공부했는데 현대건설과 삼성테크인을 아까 얘기한 대로 현대차 한국전력 같이 롱숏 전략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 사이에 파란 색깔이 현대건설입니다. 빨간 색깔이 삼성테크인입니다. 어떻습니까? 삼성테크인은 우하행했고
현대건설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를 현대건설은 매도하고 삼성테크인으로 반반, 그러니까 현대건설 반 팔아갖고 삼성테크인 반 사놓고 양 반을 갖고서 시소식으로 패턴을 잡자. 그래서 삼성테크인 올라가면 팔아서 그때 현대건설을 다시 사자. 반은 냅두고. 이거는 7에서 20%의 잣대 내에서 어떠한 변수, 예를 들어서 작용, 반작용, 북한의 핵실험, 그 다음에 남북 경협,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전략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삼성테크인이 떨어졌다 올랐다 박스, 현대건설도 박스. 그렇게 되면 한너 가스와 관련된 종목들 이것도 거기에 연관되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거기에서 또 한너 가스관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 예를 들어서 북한의 핵실험되면 이 종목들은 단기간에 급락할 텐데 그 급락 종목들의 박스 하단을 정해놓고 거기에 네. 관련된 세아제강이나 스타일플라워나 동양철강 하이스틸 이러한 종목들, 현대하이스코 이런 종목들을 샘플링해서 122평선 밑이나 바닥권 패턴에서 사서 호재가 이제 노출되거나 개선됐을 때 악재가 다 노출되고 더 이상 예. 악재가 현실화돼서 더 이상 악재가 아니고 시세 차익이 나올 때 오히려 이동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네.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 구조를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떤 변수가 나올 때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북한의 핵실험이 작용 반작용으로 나올 때 남북 경협이라든지 심지어는 물류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중국 관련된 정책적인 변화의 순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스템 구조화시켜서 롱숏 전략으로 시소가 마치 움직이는 것 같고 판단해서 팔고 사고를 박스 구조화시키면서 자금을 배분하고 거기에서 생각대로 된 거를 조절하는 이런 전략이 1사분기에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1사분기는 종합주가 지수 보기보다는 이런 헤지펀드의 롱숏 전략을 갖고 박스 순환 전략이라는 데 있으면 분산 전략을 통해서 지그재그 감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어느 시점에 노출될 것인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물리학에서의 작용, 반작용, 먹지처럼 그 변수가 어떠한 변수에 또 다른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를 또 미리 파악하는 것도 더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그 변수들이 앞으로 현재 노출됐고 확인된 거. 그래서 이미 급등한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뒷북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엔화 작년도 11월 달에 벌써 11월과 12월 초에 아베 총리가 일본 정부를 집권했다. 아베의 정책적 공약이 뭐였지? 이거 생각하고 엔화 약세의 그 전략에 관련된 종목들을 사고 엔화 부채 관련된 한국전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포스코라든지 이런 종목을 사고 그러면 도요타를 또 사든지 그리고 그러면 경쟁력에 의해서 마이너스 되는 현대차, 기아차 팔았다면 기아차 손해볼 거를 극복해내고 한국전력이 2만 원대에서 3만 4천 원대까지 올라오는 큰 수익, 거의 바닥에서 50% 이상 가는 이런 수익을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을 하려면 앞으로 1월 20일 날 미국의 취임식 전후에서 또 이제 화두가 여러분들 어떻게 이동됐습니까? 부채 상한 한도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작년에는 재정 절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고민했다면 2월 25일을 디데이로 잡으세요. 여기에서 부채 한도 상한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의 변화. 이게 이제 달러가 지속적으로 약세로 되느냐 아니면 강세로 바뀌느냐를 또 결정하는 또 안전자산을 가지고 또 금과 그 다음에 또 유가 이런 변동이 연동이 될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미리 샘플링해갖고 금, 원자재 관련해서는 풍산과 고려아연 이런 것들을 또 샘플링해서 관찰 대상을 놓고 아까 물류 관련주로 또 중국에서 앞으로 도시화 전략이라든지 3월달 양회에 어떤 전략이 나올까 이런 것들과 연동해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제가 물류 관련된 걸로서는 이 그림 이미지를 하나 갖고 왔고 여기에는 도시가스 종목이라든지 중국과 연동된 또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부산을 거쳐서 인도양을 거쳐갖고 유럽으로 가는데 수에즈 운하 통계에서 총 24일을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부산을 통과해 갖고 저기 그 태평양에서 북극해 통과하면 14일 걸립니다. 여기에 그 교통이라든지 그 경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얼마나 큰 그 물류의 대혁명을 일으킬 거거든요. 또 하나, 여기에서 만약에 한너가스관은 여러분들 그 14년도에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철도라는 화두, 그래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내륙 철도를 해갖고 유럽을 가는 경우 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배를 태워서 평택항에 실어갖고 인도항을 거쳐서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거, 그 다음에 부산 이 북해를 통해서 이 유럽으로 가는 경우, 아니면 심지어는 철도가 연결된다면 철도를 통해서 이 북한을 거쳐갖고 시베리아 내륙 철도를 해서 유럽을 가는 경우 비용들이 어떨까요? 여기에 관련된 것들에서 연동돼서 또 그 비용 절감과 그 다음에 모멘텀이 네. 어떤 종목들이 될까요?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물류 테마주들 중에서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런 물류 테마에 관련돼서는 다 수출 관련주와 연동된 1등에서 그 변화. 여러분들 제가 2009년과 2012년도에 10대 수출 품목의 랭킹이 변화를 여러분들 체크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직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2008-9년대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도에 1등했던 그 품목을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선박 해양 구조물입니다. 2등이 반도체예요. 3등이 무선통신기기고 4등이 평판 디스플레이고 5등이 자동차입니다. 여기에 관련돼 갖고 여러분들 보면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또 두산중 해양 구조물 플랜트, 그 다음에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무선통신기기,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모멘텀이 2009년, 2010년, 2011년도를 지배했다면 2012년도 1월에서 10월 달에 상승 그 수출 10대 품목 종목들 1등에서 5등 보시면 석유제품, 반도체, 자동차, 선박해양 구조물이 밑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현대중공업이 과거 2008년도에서 2011년도의 코스랑 LG화학 코스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비교해 보세요. 지금 사이클에서는 밀리는 종목에 속해 있고 현대중공업이 탄력성이 별로 없어요. 그것보다도 삼성전자가 오히려 127만 원에서 158만 원까지 급등하고 그 다음에 또 핸드폰 부품 관련주들 예. 이런 것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주들이 수출해서 중요한데 이제는 엔화라는 변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실적에 이제 2013년도에서는 이 순위가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의 엔달러 변수라든지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변화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의 실적에 연관돼서 뭔가 모멘텀을 주는 종목이 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내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선별화시켜서 대장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차별화시키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뭘까요? 아까 중국의 도시와 중국의 전략, 제가 3월 달에 양회에서 어떤 전략이 나올 건가,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집단 지도체제 7인 시진핑 시대에서 어떤 전략이 나올 건가, 이 시진핑이라는 분의 나이를 한번 보십시오. 59년생이십니다. 그 다음에 2인자라고 하시는 리커창의 분이 나이가 57년생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권력투쟁에서 밀려난 보시라이 이후에 넘버 3로 득세하신 분이 상하이파, 그 다음에 장점인의 후계자라고 표현하는 장떠짱이라는 분이 나이가 66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 보세요. 67세에서 66세까지 이런 나이를 보실 겁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그 68세 되면 정년퇴직해서 내가 정권을 뭔가 정치를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퇴임하셔야 돼요. 그럼 나이 한번 보세요. 한 2, 3년 정도 되면 넘버 3에서 넘버 7까지는 다 교체가 되십니다. 요게 앞으로 그 시진핑 시대의 2년 반 후에 이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이 누굴까? 요게 앞으로 시장을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 포인트를 잡을 거예요.
앞으로 중국이 어떤 정책을 우선순위하고 어떤 인물들이 핵심을 맞으면서 집단 지도 체제의 치인으로서 오느냐가 2년 반 후에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는 제가 시진핑이라는 네 사람을 거기다 받고 그 다음에 뭔가 그 성장 드라이브 정책보다는 배분과 그동안 또 네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패 척결 그러면서 뭔가 다지면서 가는 그러한 개념을 정책화시키지 않을까 이러기 보기 때문에 도시화 전략과 내수 정책을 혼합한 이러한 정책적인 하나의 그림이 중국 섹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중국 전략을 어떻게 잡습니까 할 때 성장 드라이브 옛날같이 중국의 그 수출을 중심으로 거점에서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수출하는 수출 주도형 종목들보다 어떻습니까? 중국의 거점에 도시화하면서 도시화를 중심으로 뭔가 중국의 소비자 지갑을 튼튼하게 만드는 이러한 전략이 우선시 될 것 같고 거기에 연동된 종목들이 뭘까요? 중국의 현지에 나가 있으면서 중국의 소비자 관련된 종목들 관련된 홈쇼핑 관련된 그게 CJ그룹이라고 제가 표현해서 CJ그룹 집중하세요. 우리가 이 복잡계 강의 보시면서 초창기에 여러분들 CJ그룹 중심으로 트렌드를 잡아드린 것도 이러한 그 복잡계에서의 시스템 구조를 사고화시켜서 앞으로 트렌드가 이렇게 갈 테니까 그 기업의 실적이 전개되고 이런 것들이 가치 우상향으로 가서 트렌드가 나올 거다. 최근에 CJ그룹 주가들의 CJ 오쇼핑, CJ 제일제당, CJ 보시면 다른 거에 차별화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1년에서 1년 반 동안은 이렇게 부채 척결하면서 다지면서 가고 내 사람을 거점을 확보하고 그러면서 중국의 소비와 연동된 예. 그러한 종목들과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에 연동된 종목들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또 CJ그룹에서는 또 공부할 게 CJ그룹은 부친이 이맹희 씨입니다. 이건희 씨와 이맹희 씨의 우리가 투자 역사 공부하면서 우리가 복잡계 강의 7편인가 8편일 때 이 역사를 공부했어요. 삼성 에버랜드 사건, 그 다음에 또 한비 사건 이런 거 보면서 이 장남이신 이맹희 씨가 삼성그룹의 후계자에서 물러나시고 삼남인 이건희 씨가 오면서 삼성그룹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3세로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재용 씨, 이부진 씨 이런 라인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CJ그룹 주가는 이러한 그 중국과 연동돼서 특화돼 갖고 움직이면서 트렌드가 나오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CJ는 이렇게 단기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20만 원까지 보고 CJ 오쇼핑은 동방 CJ가 상장될 때까지 트렌드를 가면서 추세 매매하는 그러한 전략도 같이 병행해서 여러분들 CJ하고 CJ 오쇼핑 그림을 갖고도 같이 그림을 추세적으로 앞으로 1년 반에서 2년 동안 장기적으로 보십시오. 예. 이런 전략도 세워드린 것도 이러한 정책적인 우선순위, 변화 이런 것들을 깊게 생각하면서 대응하는 그러한 전법으로 전략화시켜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정책 변수를 미리 생각하고 대응하는 예. 것이 이러한 시스템 구조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하고 이게 다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식적으로 취임을 하게 될 텐데 이와 관련해서 새 박근혜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정책과 관련한 종목들을 구조화시키고 그에 따른 투자 전략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잘 지적하셨죠. 그러니까 그게 네.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월 25일 전에 북한은 우리 한 번 더 중심으로 뭔가 이권을 자기네들이 취직하기 위해서 네. 흔들기 작업해서 뭐 핵실험하느니 뭐 여러 가지 노이즈를 할 네. 거고 거기에 미국과 중국이 얼마나 잘 조절하냐에 네. 따라서 작용 반적이 있는 게 하나의 외부 변수라면 예. 내부 변수는 이제 박근혜 정부가 취임식하는 게 2월 25일 아닙니까?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 전략들이 나오면서 뭐 중간 지주는 좀 늦어질 것 같다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해양수산부 얘기, 뭐 또 부산 지역의 신공항 얘기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하나의 또 물주기를 결정하는데 여러분들 그 네이버에 검색해서 제가 CG로 하나 따왔습니다.
이번 공유학 때 대형 국제사업 전망에서 동남 신공항권 재추진하겠다고 그러고 제주 신공항도 조기 추진하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보금자리 주택이나 아파트 부분은 축소하겠다고 그러고 원전 확대는 반대하겠다고 그러고 이러한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수도권 구팽철도는 바로 추진하겠다고 그러고 이거는 또 경기도에서 여러분들 관련돼 갖고 뭘 했어요? 자금이 예산에 잡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신공항 관련된 테마 종목들 이렇게 보시면 부산 신공항이 어느 지역이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뭐 가덕도 어디 지역을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공항하면 공항 관련돼 갖고 그 활주를 닦아야 되고 특수공법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자재들이 필요할 때 거기 관련된 또 부산 지역 근방해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부산의 부동산을 보유해 갖고 가치가 높아지는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미리 생각하고 구조화시키는 것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주철과 금강공업을 샘플링하고 한국 선제를 샘플링하고 부동산 소재 기업은 부산산업이나 성창기업 이런 것들을 샘플링해서 앞으로 추적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비율 분석으로 사보고 만약에 이게 진짜 속도 있게 전개된다면 생각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 나오겠죠. 또 하나 철도 사업의 국비가 1조 3천억 확보가 됐다는 경기도 신문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미 확정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산이 집행하면 이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연동된 종목들 철도와 연동돼 갖고 철도에 들어가는 철로 철강과 연계된 기업도 있지만 철도 시스템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대IT라든지 세명전기라든지 이런 종목들 이런 것들을 미리 구조화시켜서 이런 종목들을 체크하고 또 북한은 핵실험한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나로 3차 실패하니까 또 발사 시작하거든요. 거기에 연동돼 갖고 또 관련된 종목들 한양ENG, 비츠로테크 그 다음에 또 한국항공우주 이런 것들 또 방위산업과도 연관되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아직 움직이지 않을 때 초기에 사놓고 이런 게 재료화 됐을 때 파는 이런 작업들을 여러분들 시스템 구조화해서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1월 달에서 3월 달 1, 4분기는 이러한 대형주는 박스에 갇혔기 때문에 지수 접근보다는 이러한 이벤트 드라이브라든지 매크로 투자 전략의 시소식 매매를 전략화시켜서 사고팔고를 조절해 가면서 속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정책적 이벤트를 중심으로 대응하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것을 하나의 기본 감각으로 설정하면서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궁금한 점 남으시는 분들은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sen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